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혈압이 왜 중요하죠? 오늘 건강박람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건강에 관심이 많고 또 오래 살 뿐만 아니고 건강하게 사시는 거에 관심이 많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인간이 오래 살기 위해서는 피해야 될 게 세 가지인데, 일단은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교통사고나 이런 안전사고, 그 다음에 피해야 될 것 두 번째는 뭐를 피해야 되겠습니까? 나이 드시면은 이제 암에 대해서 우리가 피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암을 피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 예상을 하셨겠지만 고혈압 동맥경화죠. 이 고혈압 동맥경화는 한마디로 혈관의 노화 현상, 우리가 겉으로 나이 먹는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피부 미용에도 신경을 쓰시고 머리도 염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이 속으로 늙지 않는 방법, 고혈압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알고 노력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혈압은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나 쉽게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겉으로는 그게 고혈압으로 드러나지만 속으로는 동맥경화, 즉 혈관의 노화 현상, 동맥경화는 이제 말을 그대로 풀이해드리면은 혈관이 딱딱해지는 현상을 말씀드리는데, 그게 겉으로 드러날 때는 이제 고혈압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혈압 재보셨습니까, 오늘? 네, 자기 혈압이 140 이상 나오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시죠? 되게 이제 140에 80 이상이면은 약물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은 병원을 자주 방문해서 의사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혈압이라는 것을 설명드릴 때 보통 혈관 내 압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왜 혈압이 두 개죠? 140에 80 이런 식으로. 네, 왜냐하면 심장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에서 수축을 할 때 압력이 위의 혈압이고, 심장이 늘어날 때 압력이 아래 혈압입니다. 심장이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압력이 우리 얘기할 때 위의 혈압, 아래 혈압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심장에서 나오는 대동맥, 이 대동맥을 통해서 우리 몸의 전신에 피가 가게 되죠. 이 심장은 펌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심장이 이렇게 수축을 할 때 지금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MRI 촬영을 통해서 실제 심장이 수축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죠. 이게 심장 근육인데 보통 1cm, 2cm 정도 두꺼운 근육으로 되어 있고, 이게 보통 1초에 한 번씩 쥐어 짜주는 역할을 하면은 이 위쪽의 대동맥을 통해서 우리 몸의 온몸 구석으로 혈액이 순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잠시라도 멈춰지면은 생명 유지가 불가능하겠죠. 물론 이제 응급으로 심장마비가 됐어도 병원에 빨리 오고 응급실에 빨리 도착하시면은 저희가 응급소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5분 정도 심장이 정지가 되면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회복이 어렵거나 아니면은 후유증이 많이 남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물론 뭐 잠깐 10초, 20초 심장이 정지했을 때 우리가 어지럽다 하는 증세는 느끼실 수 있고, 그래도 우리 몸이 참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2, 3분, 5분까지도 다시 회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 잘 만들어진 기관이죠, 우리 몸은. 그래서 이렇게 심장이 수축을 하게 되면은 대동맥을 통해서 나가는 압력이 올라가게 되고, 심장이 이완을 할 때는 그 압력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심장 수축에 따라서 혈관 속의 압력이, 동맥 속의 압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 올라갈 때 압력이 140 이하, 그 다음에 내려갈 때 압력이 180 이하가 돼야 되는데, 이 이상으로 올라가면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혈관이 망가지는 과정이 시작됐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은 위의 혈압이 더 위험할까요? 아래 혈압이 더 위험할까요?
물론 이제 두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나이 드신 분들 50세,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위의 혈압, 우리가 수축기압이라고 하는데 140 이상이 될 때 그게 더 안 좋은 표시 사인입니다. 아래 혈압은 대개 80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드물지만 나이가 50, 60 올라가면은 대개 이 수축기압, 위의 혈압이 140 이상 올라가시는 분이 많게는 한 50%까지, 우리나라 통계를 봐도 그 여성분들한테는 65세, 남자분들은 55세 이상을 기준으로 조사를 해보면은 절반 정도는 고혈압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절반 넘으시는 분들이 자기가 고혈압이 있다, 치료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혈압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약을 드시거나 병원에 다니시는데도 적절하게 치료가 되는 분들이 또 절반 이하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분의 3에 해당하는 분들은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은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혈압계, 집에 혈압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이 어떤 공공장소, 보건소나 이런 약국에서 혈압을 재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보통 눈에 딱 띄는 게 이 전자혈압계죠. 근데 이거는 자동으로 혈압을 측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숫자가 이렇게 아날로그로 디지털로 이렇게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일반인들도 쉽게 측정을 하실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이 자동혈압계는 되게 실제 자기 혈압보다 조금 저혈압으로 나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동혈압계만 재다 보면은 방심하기가 쉬우니까 될수 대로 이 자동혈압계를 사용해서 진단을 하시면 안 되죠. 자기가 이미 진단을 받았다, 약을 먹고 있다, 그런데 잘 유지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할 때는 이런 자동혈압계를 이용하시는 게 좋지만, 처음부터 이것만 믿고 자기가 진단을 하시면은 놓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병원에 와서 이런 수은혈압계를 사용해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진찰을 해서 고혈압 여부를 진단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또 이제 가끔은 집에서 이런 전자식 혈압계, 제일 오른쪽 끝에 해당하는 혈압계를 재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도 어떤 진단 목적으로 쓴다기보다는 자기가 약을 먹고 있는데 혹시 약의 작용이 부족한지, 약이 너무 과다한지, 그런 거를 판단할 때 우리가 참고 자료로 쓸 수는 있죠. 그래서 집에 가정용 혈압계가 있는 분들은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재서 기록을 해서 진료실에 가지고 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측정을 하는 방법도 중요한데, 보통은 우리가 막 달리기 하다가 바로 혈압을 재면은 혈압이 더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갑니다. 그런데 운동 끝나고 샤워하고 땀을 식히고 나서 재면은, 혈압을 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숨을 가라앉히고 땀을 식히고 나서 재면은 혈압이 저혈압으로 내려갑니다. 사실은 그게 바로 운동의 효과인데, 항상 이 헬스클럽에 가거나 운동장에 가서 운동 끝나고 땀을 다 흘린 다음에 자동혈압계가 눈에 띄니까 한 번씩 재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자기 평소 혈압보다 10이나 20 아래로 나오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나는 혈압이 없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혈압은 혈압을 측정하는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뭐 급히 진찰실에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재셔서는 안 되고 5분 이상 숨 찬 거를 가라앉히고 측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커피나 음료수, 담배 이런 거를 뭐 30분 또는 1시간 이상 금하셔야 되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먹고 나서 재면은 혈압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사우나를 하고 혈압이 과도하게 내려가서 쓰러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 직후에 과도한 운동이나 사우나를 하지 말라는 것도 혈압이 과도하게 올라갔다 과도하게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동혈압계는 이제 신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집에 있는 혈압계를 진찰실에 병원에 갈 때 한번 갖고 가셔서 의사 선생님이 재시는 혈압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혈압계만 믿어도 안 되고, 그리고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시끄럽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처음 혈압을 재는 분들은 왼팔, 오른팔을 다 각각 재보시는 게 좋은데,
차이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대개는 이제 오른팔에서 130이면은 왼팔에서는 135 정도로 거의 비슷하거나 5 정도 차이가 나는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환자분에 따라서는 10 이상 차이가 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기준을 높은 쪽으로 기준을 잡을까요? 낮은 쪽으로 기준을 잡을까요? 기분에 따라서는 좋은 쪽, 혈압이 낮게 나오는 쪽을 기준으로 잡으시고 싶겠지만 높은 쪽을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팔이 140이고 왼쪽 팔이 130이다. 그러면 높은 쪽을 기준으로 내 혈압은 140이다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거짓말로 130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병원에 와서 혈압을 재면은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평소 혈압보다 높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진료실에 들어가기 전에 바깥에서 자동 혈압기로 재거나 간호사가 쟀을 때는 정상 혈압인데, 진료실에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얀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혈압을 재주면은 항상 고혈압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긴장 상태에서 재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혈압을 재면 꼭 고혈압이 나오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얀 가운을 보고 겁을 먹어서 혈압이 올라간다, 백의 고혈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도 지금 당장은 정상 혈압일 수 있지만 백의 고혈압에 해당하는 분들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조만간 진짜 고혈압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혈관이 딱딱하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편안한 상태에서 혈압을 재면 정상 혈압이지만, 이게 심장이 흥분한 상태, 심장의 수축을 세게 하고 수축을 자주 할 때는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 얘기는 그만큼 혈관이 딱딱해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분들도 주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손가락이나 손목에서 사용하는 혈압계는 좀 신뢰성이 떨어질 수가 있죠. 자기가 진료실에서 정상적으로 이 상완, 이 팔에서 혈압을 재고 그 혈압하고 동시에 또 손가락 혈압계를 통해서 잰 혈압이 비슷하신 분들은 그 손가락 혈압계를 믿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이 손가락 혈압계만 측정을 하면은 정확한 진단을 못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혈압에 대한 일반 생리, 정상적인 상식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고,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140 이상이거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높아도 안 좋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상하게 젊은 분 고혈압은 아래 혈압이 높은 사람이 많아요. 위에 혈압은 130인데 아래가 95, 아래가 100이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을 수가 있고, 50대, 60대 이상 올라갈수록 위에 혈압은 150인데 아래 혈압은 80이다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이 위에 혈압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위에 혈압이 심장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고령에서는 안 좋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이상 측정을 해서 평균을 내셔야 되고, 또 집에서 측정할 때는 진료실에서 재는 것보다는 더 낮은, 예를 들어서 130에 80을 기준으로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집에서 잴 때는 정상인데 밖에 나와서 올라가시는 분들도 동맥경화가 있다고 보셔야 되고, 어쨌든 집에서 측정할 때 좋다고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는 기준을 130에 80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140이 나오면은 좀 높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까 백의 고혈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 혈압이 120에 80 이하지만, 요즘은 이 120하고 140 사이 고혈압 전 단계, 이 120에서 139에 해당하는 사람도 스스로 곧 환자가 될 수 있다, 미리 예방을 하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140 이전에 미리 예방을 하면은 우리가 약을 안 먹고도 일생을 지낼 수가 있고, 140 지나서 어떤 노력을 하게 되면 약을 먹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160에 100 이상인 분들은 당장 혈압약을 드셔야 되고, 140에 90 이상인 분들 중에서도 선택적으로 바로 약을 드셔야 될 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 고혈압 말고 고혈압 외에도 우리 동맥경화하고 관계된 병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병들이 있죠? 당뇨병, 고지혈증, 그런 병들이 동맥경화의 일종인데, 고혈압 외에도 당뇨병과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140에 90 이상이면 바로 약을 드셔야 되고, 나는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뭐 공복 혈당도 100이 안 넘고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검사를 해봤더니 콜레스테롤도 200이 안 넘었다. 그런 분들은 140에 90 이상이라도 당장 약물 치료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건강, 예를 들어서 운동이나 체중 조절을 통해서 혈압 조절을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6개월 지냈는데 그래도 그렇게 노력을 열심히 해도 140에 90 이상이면은 그때 가서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이에 따라서 지금 괜찮은데 5년 후에는 누구나 고혈압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남자분들은 50세, 여자분들은 60세가 넘어가면은 젊었을 때 전혀 고혈압이 없는 분들도 반드시 건강검진을 하시거나 진찰 받아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100명이면 50명 이상이 고혈압을 발병을 하시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자분들은 조금 더 늦게 발병을 하게 됩니다. 여성 호르몬이 동맥경화나 고혈압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보다는 늦게 발병을 하게 되고, 또 가족 중에서도 부모님이 고혈압이 많은데 이상하게 남자 동생은 고혈압이 먼저 생기고 누나는 고혈압이 잘 안 생기거나 늦게 생기는 경우가 많죠. 이 고혈압의 원인은 저희가 동맥경화가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동맥경화 자체가 혈관의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다른 원인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나이를 60세를 먹었는데 또 왜 어떤 사람은 고혈압이 발병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느냐, 그게 노화 현상이 빨리 오거나 늦게 온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불명의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서 대개 모든 혈압의 90%는 이렇게 원인을 알기 어려운 나이와 연관된, 나이가 들수록 더 진행하는 그런 본태성 고혈압 또는 원인 불명의 고혈압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똑같은 연령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흡연이나 음주를 많이 하는 분, 비만 운동 부족인 분, 그 다음에 가족 중에 고혈압이 있는 분, 그 다음에 짜게 드시는 분,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많은 분, 이제 이런 분들은 나이하고 관계없이 고혈압이 더 빨리 생기고 약을 드셔야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의 원인을 아직 인류가 정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고혈압하고 연관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인자들은 많이 찾아냈죠.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없앨 수 있는 거를 없애면은 혈압이 안 생기거나 혈압이 생기더라도 합병증이 안 오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 혈압이 왜 나쁜가? 아까 이제 본태성 고혈압은 우리가 뿌리를 뽑을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옛날 중국에서 얘기하던 그런 불로초를 구해다가 우리가 먹을 수 있으면은 없앨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노력을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 이 2차성 고혈압은 100명 중에 10명도 안 되지만 우리가 원인을 찾아가지고 제거하면은 혈압이 없어지거나 뭐 혈압약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알아내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다거나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아니면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가 된다거나 이런 수술을 하거나 찾아내서 고쳐줄 수 있는 원인이 있는데, 이런 고혈압은 2차성 고혈압이다. 그렇지만 이거는 되게 젊은 사람한테 갑자기 나타나는 고혈압, 또는 나이 드셔가지고도 천천히 올라가는 혈압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고혈압일 때는 이런 2차성 고혈압을 의심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대부분 90% 이상은 이런 2차성 고혈압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2차성 고혈압은 또 젊은 나이에 오거나 갑자기 발병하기 때문에 증세가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본태성 고혈압은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증세가 없죠. 심지어 200까지 올라가도 증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뭐 좀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머리가 멍하다가 한 2시간 지나니까 좋아졌다든지, 오히려 이렇게 뒷목이 뻑뻑하다는 거는 혈압보다는 이 근육이 뭉쳐서 오는 긴장성 두통이기 때문에 혈압하고 관계없는 분이 훨씬 많아요. 뒷머리 아프다, 땡긴다 해서 혈압 재보면은 고혈압이 전혀 없는 분이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고혈압 환자 중에도 이런 분이 있는데 대개는 이제 하루 중에 이게 잘 오는 때가 있어요. 아침 10시에 잘 온다. 11시 지나면 좋아진다.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평상시 혈압은 정상인데 조금만 운동을 해도 혈압이 많이 올라가시는 분도 고혈압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평소에 운동을 안 한 분들은 이걸 모르신다는 거죠.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던 분들은 혈압이 조금 진행하면은 이전하고 틀리게 내가 어제하고 똑같이 등산을 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숨이 찬가? 그러면은 빨리 진단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 자체가 혈압을 발병을 더디게 해주기도 하고 고혈압이나 심장병을 조기에 진단하게 해주기 때문에 운동이 참 좋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시력도 천천히 나빠지시는 거는 해당이 안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시야에 불순물이 떠다닌다든지 그래서 모르고 계시다가 안과에서 진단을 고혈압 진단을 동맥경화 진단을 처음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력이 갑자기 나빠질 때는 안과에도 가보시지만 고혈압이 있는지 고혈압 진찰도 같이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 없이 나타나는 불청객이다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고 또 이게 나이 드시면서 오는 현상이라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에 해결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끊임없는 노력과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중단에 처음에는 뭐 증세가 생겨서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증세가 없어지니까 또 방심하거나 게을리 하시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중요한 이 여러 가지 신체 기관이 망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합병증이 올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 혈관이 딱딱해지거나 혈관 안에 이런 기름기나 노폐물이 달라붙는 거 이런 두 가지 현상을 우리가 동맥경화증이라고 얘기하는데 혈관이 딱딱해지는 것만 이렇게 좁은 의미로 동맥경화증이라고 얘기하고 혈관 안에 기름찌꺼기가 붙어서 좁아지는 현상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죽쇄성 경화증이라고 다르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넓게 얘기하면 두 가지가 다 동맥경화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고혈압의 원인이고 또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혈관 안에 죽상경화증이 생기면은 안 그래도 혈압이 높은데 혈관 안에 혈관이 좁아지면은 이 혈관이 찢어지거나 막히거나 그런 돌발 사태가 생기기가 더 쉽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세 가지 위험, 고혈압이 있으면서 고지혈증이 있거나 담배를 피시거나 하면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혈관이 딱딱해지거나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는 가능성이 많이 증가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으면은 16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병증이 오는 거는 이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기관. 어느 기관에 혈관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죠? 우리 몸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기관. 심장은 일을 많이 하지만 그 실제 혈관 분포가 많이 가 있는 거는 뇌죠, 뇌. 생각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뇌의 거의 절반 이상의 혈액이 뇌에 공급이 되고 있고 나머지 심장도 많네요. 심장 자체도 혈액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콩팥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관이 제일 망가지기 쉽고 물론 이제 눈에도 혈액 공급이 많이 혈관 분포가 많기 때문에 눈의 망막혈관도 망가지기가 쉽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 말씀드린 기관이 생명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동맥경화가 무섭다는 얘기죠. 물론 나는 생식기가 더 중요하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특히 이제 남자분들은 이 발기부전하고 동맥경화 또는 고혈압의 관계가 큽니다. 또 이런 분들은 심장병까지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상당히 아주 열심히 치료를 받으셔야 될 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뇌혈관에 문제가 있을 때 뇌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뇌혈관이 죽상경화 쪽으로 좁아져서 막히는 경우 뇌경색, 뇌출혈이나 뇌경색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심장에 혈액 공급을 해주는 심장동맥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혔을 때 오는 심근경색 협심증 이 두 가지가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무서운 병이고 그 외에 이 콩팥 기능이 망가진다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망막혈관에 출혈이 오거나 막히거나 해서 갑자기 시력이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 나머지 이런 거는 이제 심장이 두꺼워진다든지 압력이 높으니까, 또 압력이 높으니까 대동맥이 찢어진다든지, 드물게는 이런, 이게 하나하나가 다 무서운 병이죠. 한번 발생하면 돌이키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세 번째 특징은 이 병 하나하나가 2차 재발, 3차 재발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오기 전에 1차 예방도 중요하고, 이미 병이 왔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2차 예방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뇌동맥, 이게 이제 뇌에 해당하는 단면도인데, 이 뇌 단면 안에 작은 혈관들이 다 많이 분포가 돼 있어서 그 중에 작은 거 하나라도 이렇게 살짝 터지면은 우리가 뇌출혈로 인한 중풍, 물론 이제 이 혈관이, 작은 혈관이 하나라도 막히면은 뇌경색으로 인한 중풍, 또는 한자로는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터질 수도 있고, 이렇게 동맥경화 찌꺼기가 죽상경화증이라고 하죠. 혈관벽을 막고 있을 때 지나가던 피가 갑자기 굳어버리면 혈전이라고 하죠. 이러면은 뇌경색으로 인한 중풍 증세가 옵니다. 뭐 반신불수가 올 수가 있고, 언어 마비가 올 수가 있고, 심하면 의식까지 이루실 수가 있죠. 또 세 번째는 이제 이거는 잘 모르시는 경우인데, 모든 혈관이 그렇지만 이 뇌혈관도 심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심장에서 나오는 경동맥이라고 하는데, 이 목을 통해서 뇌까지 올라가는 경동맥, 이 경동맥에도 동맥경화가 잘 생기죠. 이 뇌 안에 있는 뇌혈관에도 동맥경화가 잘 생기고, 그래서 이 뇌혈관 자체가 출혈이 되거나 막혀서 오는 뇌졸중도 무섭지만, 심장 안에 있는 이런 혈전 같은 게 떨어져서 뇌로 올라가는 이러한 혈전, 심장에 어떤 병이 있어서 특히 이제 부정맥, 심장이 고르게 뛰지를 않고 불규칙하게 되면은 심장 안에 혈전이 잘 생겼다가 이게 떨어지면은 어느 순간 뇌로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뇌혈관을 막으면은 이게 혈전에 의한 뇌경색, 심장 혈전에 의한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하여튼 뇌졸중 중풍은 원인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뇌출혈, 뇌경색, 그 다음에 심장 혈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알아내려면은 아무래도 전문가한테 상담을 하시거나 진찰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고혈압을 미리 예방하면은 대학병원에도 안 오셔도 되고, 내과 의사를 안 만나셔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습을 하시면은 이런 뇌졸중 중풍의 위험 인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나이 드시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쩔 수가 없고, 혈압 자체가 제일 첫 번째 원인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정맥에 해당하는 심장질환, 그 다음에 이제 흡연하고 고지혈증인데, 대개 당뇨병은 혼자 오는 경우보다는 고혈압하고 같이 짝을 이뤄서 나타나거나 고지혈증하고 짝을 이뤄서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를 이렇게 찾다 보면은 고혈당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나쁜 인자를 세 가지를 들으라면 고혈압, 당뇨병, 또는 고지혈증, 그리고 흡연.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내지 네 가지가 제일 나쁜 요인에 해당이 되고, 열심히 치료를 받으셔야 될 원인에 해당이 됩니다. 나이는 우리가 되돌릴 수가 없고, 집안 과거력도 돌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심장동맥. 이게 이제 처음부터 혈관이 끊어진 걸 보여드렸는데, 그 처음에 보여드렸던 심장 근육을 싸고 돌아가는 동맥을 우리가 관상동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동맥이 갑자기 좁아지거나 막히면은 이렇게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에 오게 됩니다. 이 뇌졸중의 위험인자하고 비슷해요. 주로 뇌졸중의 위험인자는 고혈압이 더 큰 작용을 하고, 이 심장 동맥질환은, 관상동맥질환은 고지혈증이 더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네 가지가 붙어 다니는 거죠.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병, 그 다음에 술, 가족력, 비만, 운동 부족이 다 같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관상동맥이라는 게 이렇게 심장을 감고 돌아가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인삼 가지같이 쭉 퍼져 있는 게 왼쪽 오른쪽으로 심장을 감싸고 돌아가는데, 그 안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심장의 안쪽 막이 두꺼워져 있다든지, 기름 찌꺼기가 달라붙어서 죽상경화증을 이루게 되고, 어느 순간 이 피가 흘러가다가 갑자기 혈관이 혈액에 굳어서 멎어버리거나 그러면은 이런 두 가지 병,
협심증은 아직은 꽉 막히지는 않았고, 그래서 한 5분, 10분 있다가 가슴 아픈 증세가 가라앉는 걸 협심증이라고 하고, 심근경색증은 계속 막혀 있기 때문에 몇 시간이고 계속 아프면서 심장 근육이 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부위에서 막히면은 이 아래쪽 심장 근육이 상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심근경색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이 가장 심각한 병이고, 그 외에도 조금 덜 심각하지만 이렇게 심장 근육이 이 정상적인 근육은 이렇게 1cm, 2cm 정도 두께인데 이 2배로 두꺼워지는 심장, 이런 경우에는 혈압도 올라가지만 심장 기능이 약해져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차고 그런 심장 비대가 올 수가 있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제 상식적으로 이 박람회에 참가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절반은 의사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찍는 가슴 엑스레이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 심장은 안에 피가 차 있죠. 그래서 심장하고 이 폐기관지하고는 구분이 뚜렷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허연 기관이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시커먼 기관이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게 심장이죠? 심장은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이 허옇게 이렇게 누워있는 하얀색이 심장이고, 양쪽으로 시커먼 게 이제 공기가 들어차 있기 때문에 폐 기관지에 해당입니다. 오른쪽 폐, 왼쪽 폐. 그래서 이 가운데 피가 차 있는 심장은 이렇게 허옇게 나타나는데, 이게 똑같은 환자에서 고혈압 치료를 하기 전에는 이렇게 심장이 비대해져서 굉장히 커져 있죠. 근데 고혈압 치료를 열심히 하고 나면은 숨찬 것도 가라앉지만 이렇게 심장 크기가 흉부 X선, 가슴 엑스레이 검사에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에서 나가는 이렇게 대동맥이 찢어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급성으로 흉통이나 이 복부통, 여러 가지 통증이 나타나는데 응급실에서 CT 검사를 해야만 진단이 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병이고, 그 다음에 콩팥이 고혈압에 오래 노출되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다 망가지고 심하면은 우리가 투석 치료를 받아야 되죠.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 그 다음에 이 망막에 있는 혈관이 이렇게 일부가 출혈을 일으켜서 뻘긋뻘긋하게 반점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면은 시야가 전체적으로 잘 안 보이고 시야에 어떤 이물질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고혈압의 무서운 점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냥 약만 먹어서 될 건지. 근데 뿌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조절하는 것이다, 그런 설명을 드리는 거죠. 2차성 고혈압 아닌 본태성 고혈압의 경우에는 다 우리가 이걸 갖고 살면서 조절을 해야 된다. 뭐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이냐. 결국은 목표가 아까 말씀드린 뇌혈관, 심장혈관, 콩팥혈관에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목표인데, 그러려면은 이제 겉으로는 우리가 140에 90 이하 수치를 유지하는 게 1차 목표지만 꼭 그거는 아니죠. 특히 이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더 혈압을 낮춰야 되고, 당뇨병 자체에 대한 치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 있는 분은 고지혈증도 같이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혈압이 140에 90 이하인 분이 나는 약을 먹어서 혈압이 좋아졌으니까 담배를 피워도 되겠다, 그러면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래서 이 비약물 요법을 하시면서 약을 먹어서 140 이하를 유지하셔야지, 140 이하만 유지해서는 절반의 효과, 절반도 어떻게 보면 절반도 안 될 수가 있죠. 동맥경화하고 관계된 아까도 여러 가지 3가지, 4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내버려 두고 혈압 하나만 보면은 뭐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만 좋아질 수 있지 방심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동맥경화,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시는 것 자체가 동맥경화이기 때문에 나이 드실수록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젊었을 때 술을 잘 드시고 담배 피시던 분들도 어떻게 보면 조기에 남자 45세, 여자 55세부터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 한번 외워보시면은 금주, 금연, 체중 조절, 소식 또는 저염식, 그 다음에 운동, 어떤 스트레스 해소를 하기 위한 취미 활동,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요법이죠. 이런 요법만 해도 혈압이 저절로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여기 있는 걸 다 하나씩 하면은, 이걸 다 더해보면은 평균으로 더해도 이게 한
한 30, 40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저혈압에 빠질까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되게 이게 겹쳐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술을 안 드시면은 체중이 빠지니까 술을 안 드시는 거 효과 4mg, 체중 빠지는 거 효과 20mg 하면은 24mg의 혈압이 24mm H 수은 혈압계 24 정도로 혈압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건 있지만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체중이죠. 체중 감량 효과가 제일 크다는 거고 두 번째는 식사를 적게 하고 싱겁게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거를 얻기 위해서는 운동과 절주, 술을 끊으시는 게 중요하죠. 여기 이런 절주, 운동, 싱겁게 드시는 것, 그 다음에 저칼로리로 소식으로 드시는 것, 체중 조절하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혈압을 감소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적당한 술은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왜냐면은 아예 술을 안 드시는 분보다 소량으로 적당히 드시는 분이 심장병이나 뇌졸중이 발생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좀 있고, 특히 젊었을 때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이 본인은 조금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 드시면서 조금 먹는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이거는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대강 상식적으로 우리가 권장하는 거는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 포도주 한 잔 정도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마셔서도 취하지도 않을 정도의 작은 양이죠. 그 다음에 고지혈증은 또 한 가지 최근에 우리 식생활 습관이 좋아지시면서 고혈압 다음으로 중요한 건데,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고혈압도 드물었지만 특히 고지혈증은 거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영양 섭취가 부족해서. 오히려 영양이 부족하니까 보약을 드셔야 되죠. 뭐 인삼도 드셔야 되고 녹용도 드셔야 되고, 심지어 정 먹을 게 없을 때는 보신탕이라도 드셔야 되는데 요즘은 그 반대라는 거죠. 영양 과다가 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그게 고지혈증으로 나타납니다. 자라나는 10세 이하, 10세 전후의 애들은 아무리 잘 먹고 지방질 섭취를 많이 해도 그게 다 몸이 자라거나 운동하는 데 써먹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미 몸이 다 자란 상태고 운동이 적기 때문에 그 많이 섭취한 영양분이 몸 안에 찌꺼기로 쌓이고, 그게 대표적인 게 이 혈관 벽에 가서 달라붙는 죽상경화증으로 쌓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하자는 거고, 보통 건강검진할 때는 그래서 고혈압 측정하는 항목이 들어있고 또 혈액검사하는 항목에 대부분이 고지혈증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콜레스테롤이 얼마다, 우리가 혈압이 위에 혈압이 얼마고 아래 혈압이 얼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서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가 나왔다, 이거는 외우고 계셔야죠. 자기 혈압을 외워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얼마가 정상이죠? 외우기는 쉽습니다. 여기 20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200. 근데 이제 이게 한 50, 60 넘어서는 200 이하로 내려가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드물어요. 200 이상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절반은 되시는데, 그렇다고 당장 약을 드시라는 건 아니고 한 240까지는 여유가 있다. 무슨 여유가 있냐? 먹는 거를 칼로리를 줄이고 운동을 많이 하시고 체중을 조절하시라. 그렇게 해서 버틸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물론 고지혈증 외에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240 이하라고 해도 방심하면 안 되고 200이 될 때까지 노력을 하시거나 고지혈증에 해당하는 약을 같이 드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두 번째로 중성지방도 중요하지만 중성지방은 변동이 심하고 콜레스테롤보다는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면은 우리 몸의 영양분이 밥을 먹을 때 탄수화물이 섭취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고기나 우유를 먹을 때 단백질이 섭취가 되고, 또 불필요해 보이지만 이 지방질이 많이 섭취가 되는데, 지방질이 우리 몸에 이 배가 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역할도 많이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죠? 지방질이 없으면은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물속에서 이렇게 떠 있느냐? 이 지방질이 세포막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원래 물과 기름은 상극이죠. 그래서 세포를 지방질이 둘러싸고 있으면은 그 안에 물이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포가 자기 모양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게 세포 벽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가 자꾸 혈관 벽에 가서 달라붙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혈액 속에는 또 혈액의 대부분이 90%가 수분이기 때문에 혈액 속에서 이 지방질이 돌아다닐 때는 혼자서 못 돌아다니고 이렇게 단백질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이 지질 단백 덩어리 형태로 돌아다닌다는 거죠.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굵직굵직한 게 이 단백질이면은 이 단백질하고 이 동그란 이 콜레스테롤 기름하고 같이 섞여서 이런 덩어리 형태로 돌아다닌다는 거죠. 안 그러면 물에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혈액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아주 작은 덩어리로 돌아다니는 단백질이 있고, 지질 단백이 있고, 그러니까 이건 좀 덩어리가 큰 거죠. 그 다음에 아주 덩어리가 작으면서 아주 무거운 고밀도 지단백으로 해서 돌아다니는 게 있는데, 이 중에 우리 몸에 해로운 게 있고 이로운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이 안에 혈관 벽에 가서 달라붙기 때문에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고, 고밀도 지단백은 오히려 세포 내에 있는 콜레스테롤 같은 그런 지방질을 간이나 이런 장으로 배설을 시켜주기 때문에 오히려 동맥경화를 억제해주기 때문에 이 고밀도 지단백이 많으면 이롭고 저밀도 지단백이 많으면 해롭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입자가 크면서 가벼운 거를 우리가 저밀도 지단백이라고 얘기하고, 이 입자가 아주 작으면서 무거운 거는 고밀도 지단백이라고 하는데, 이 고밀도 지단백은 몸 안에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 이 저밀도 지단백은 몸 안에 콜레스테롤을 쌓이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로 역할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다 합해서 이런 총 콜레스테롤로 해서 우리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더 돈을 들여서 정밀 검사를 해서 이 저지단백 콜레스테롤을 측정하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까다로운 얘기가 됐는데, 하여튼 이 총 콜레스테롤이 200 이하여야 된다. 그 다음에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100 이하가 정상이 좋지만 한 130까지도 괜찮다는 건데, 물론 이제 이것도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없는 분은 160까지도 괜찮지만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은 130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이미 심장병이나 중풍, 뇌졸중이 오신 분들은 100 이하를 유지하셔야 된다, 그거죠. 그 다음에 이 고밀도 지단백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40이 정상인데 40 이하로 내려가는 게 오히려 해로운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좋은 콜레스테롤, 이쪽 저밀도는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세 가지 수치가 있어서 좀 복잡하지만, 하여튼 총 콜레스테롤과 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값이 내려가야 좋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값이 올라가야 좋다. 특히 이 총 콜레스테롤과 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음식을 많이 과다하게 섭취하면 올라가고, 이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운동 부족이 되면 이게 또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과 관계되는 게 지방질이 많은 또는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게 제일 해롭고, 그 다음에 운동 부족이 해롭다, 이렇게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나쁜 콜레스테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없는 분들은 160 이하도 괜찮지만,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130, 이미 심장병이나 뇌졸중이 와 있는 분들은 100 이하를 유지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고혈압 하나만 보면 안 되고 다른 여러 가지 흡연이나 고지혈증까지 같이 우리가 봐서 건강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중성지방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양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성지방도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이미 심장병이 있는 분들한테 해롭기 때문에 이 중성지방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중성지방은 또 꼭 이 지방질 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오는 게 아니고 밥을 많이 먹어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 목적은 이런 동맥경화증, 축사경화증을 막기 위한 거고, 식사 조절과 운동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도 부족한 분들은 이 고지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좀 비싸죠. 그래서 그럴 바에는 더 식사 조절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죠. 만약에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불가피하게 약이 비싸도 이 지질을 강화시키는 약을 같이 드셔야 됩니다.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지혈증과 비슷하게 이 영양 과다가 원인이 돼서 우리 몸속에 있는 섭취한 탄수화물이
해결이 안 돼서 혈중에 많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것도 숫자를 좀 외우셔야 돼요. 자기 공복 혈당이 높으신 분, 혈당이 높으신 분 있으세요? 혈압 높으신 분들은 아까 많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건강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공복 혈당이 정상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고지혈증에서 총 콜레스테롤은 200이 정상이고 고혈당 검사를 우리가 아침 금식했을 때 피를 뽑아서 보면은 100이 정상인데 그거보다 높으면은 우리가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흡연 자체가 이제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증을 유지하고 또 암의 위험 인자가 되는데 어떤 암의 원인이 되죠? 여기 빨간 거, 이게 제가 글씨를 좀 작게 해드렸는데 일단 구강암, 빨간 것만 읽어드리면은 식도암의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폐암의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콩팥, 신장의 암을 일으킬 수도 있고 췌장의 암을 일으킬 수도 있고 방광의 암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렇게 암의 위험 인자가 되죠. 물론 이제 고혈압이나 심장병, 고지혈증의 원인도 되는데 그러면은 결심하고 담배를 끊으면은 내일부터 당장 병의 위험이 없어질까요? 사실 폐암의 위험을 없애려면은 10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끊으시는 게 좋죠. 한 45세, 남자는 45세를 목표로 담배를 끊으셔야 됩니다. 다행히 심장병은 끊고 나서 1년 내지 3년 사이에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연하는 방법은 사실 혼자서는 어렵고 주변에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금연 클리닉에 가든지 아니면은 이 홈페이지, 금연 도우미 홈페이지가 있고 여러 금연 동호회도 있고 다른 같이 해결을 하셔야지 혼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담배를 끊으면 처음에 한 2kg 정도 체중이 증가하시는데 그것보다는 담배를 끊는 게 훨씬 더 이로우시기 때문에 꼭 끊으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담배를 끊으면서 운동을 하고 다른 요법을 같이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비만도 복부 비만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남자는 허리둘레가 90, 여자는 85cm 미만으로 유지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이상이면은 먹는 거를 줄이고 운동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되죠. 이게 이제 악순환을 일으키게 되는데 비만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운동을 하기가 힘들어져서 운동 부족이 됩니다. 운동 부족이 되면 또 비만이 되고 그래서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시죠. 쉽죠. 뭐 안 먹고 많이 운동하시면은 즉 에너지 섭취를 줄이고 운동을 많이 하셔서 에너지 소비를 늘리면은 체중이 빠지고 특히 복부 지방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한 또 비만이나 식사요법에 대한 거는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고 하여튼 운동을 하면은 심장 기능도 좋아지지만 혈압도 떨어지고 고지혈증도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을 같이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한 30분 내지 40분 정도 거의 매일 일주일에 뭐 하루 이틀은 쉬실 수가 있는데 운동을 꾸준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의 그 결론은 좋은 생활 습관이 고혈압을 비롯한 심장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